새벽 2시 평양 지하 3층 금고실. 형광등 하나만 깜빡거렸다. 리 과장 동무, 이번 달 입금액 확인. 보이부 간부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나는 컴퓨터 화면을 봤다. 583억 원. 한 달치 우크라이나 파병 용병료였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세고 있는 건 돈이 아니라 피였다는 것을. 6조 5천억. 한국 돈으로 6조 5천억 원. 김정은 동지의 비자금. 그 숫자를 처음 본 건 2019년 가을이었다. 나는 노동당 39호실 외화관리국 과장이었다. 직급은 낮았다. 하지만 하는 일은 명확했다. 원수님의 돈을 세고 옮기고 숨기는 일. 9년.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나는 김정은의 금고직이었다. 매달 장부를 작성했다. 해외 노동자 송금액 450억 원. 사이버 해킹 수익 32억 원. 우크라이나 파병료 583억 원. 숫자는 계속 커졌다. 2015년 1조 2천억. 2020년 1조 8천억. 2024년 2조 5천억.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김주혜의 디올 코트 800만 원. 김정은의 마이바흐 2억 원. 평양 광명백화점 지하 특별 매장. 한 달 명품 구입비 12억 원. 같은 날 함경북도에서는 2,000명이 굶어 죽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원수님을 위해서다.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다. 5년, 10년. 2024년 6월 12일. 그날 모든 게 달라졌다. 보이부에서 온 이메일. 우크라이나 전선 보고서 5월 전사자 명단. 클릭했다. 247명. 한 달에 247명이 죽었다. 이름, 나이, 사망 원인. 스크롤을 내렸다. 박철수 22세. 포탄 직격. 리명철 19세. 저격수에게 사살. 19살. 그 옆 칸. 보상금 지급액 전사자 1인당 2,700만 원. 총 66억 7천만 원. 39호실 계좌로 입금 완료. 유가족 실제 지급액. 위로금 100만 원. 66억이 들어왔는데 유가족에게 간 건 2억 5천만 원도 안 됐다. 나머지 64억은? 그날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2024년 8월 3일. 39호실 부국장 강철민이 사라졌다. 중국 출장 명목으로 떠났다.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 회의. 보이부 간부가 말했다. 반역자는 반드시 처단될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다음은 나 차례다. 나는 너무 많이 알았다. 6조 5천억의 흐름을, 우크라이나 전사자 진짜 숫자를, 보상금 갈취를. 알고 있는 사람은 위험했다. 2024년 8월 4일. 보이부에 불려갔다. 강철민 동무와 가까웠습니까? 최근 이상한 대화를 나눴습니까? 내일 아침 9시까지 동료 명단을 제출하시오. 신문은 9시간 계속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정했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 대신 도망가겠다. 그날 밤 새벽 4시까지 계획을 세웠다. 중국 단둥 브로커에게 문자를 보냈다. 도와주십시오. 3명. 최대한 빨리. 답장이 왔다. 1인당 3만 달러. 선불. 9만 달러. 하나 1억 2천만 원. 나는 그 돈이 없었다. 하지만 방법은 있었다. 39호실 비밀 계좌. 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2024년 8월 5일 새벽 5시 15분. 나는 39호실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을 송금했다. 중국 단둥 브로커 계좌로. 그 순간 나는 반역자가 됐다. 그리고 김정은의 추격이 시작됐다.
이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된다. 나 리성철, 김정은의 6조 5천억 비자금을 관리했던 남자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쳐야 했는지 지금부터 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탈북자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입니다. 2015년 3월 17일 평양 중심가 어느 건물 12층 리성철 동무 오늘부터 여기서 일한다. 보이부 간부가 서류를 건넸다. 나는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나는 몰랐다. 내가 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을 다루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지문 인식 3단계를 통과했다. 12층 문이 열렸다. 간판이 없었다. 복도 양쪽으로 사무실이 늘어서 있었다. 1국 해외 노동자 관리, 2국 무기 수출 및 금밀수, 3국 사이버 해킹팀, 4국 외화 계좌 관리. 내가 배치된 곳은 4국이었다. 국장이 나를 봤다. 키 170cm, 마른 체격, 안경.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리성철 동무. 여기서 보고 들은 건 모두 1급 비밀이다. 명심하겠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예. 동료와도 업무 외 대화는 하지 마라. 예. 이걸 어기는 순간 자네도 가족도 끝이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국장이 컴퓨터 앞으로 나를 데려갔다. 앉아라. 화면에 엑셀 파일이 떠 있었다. 39호실 외화 관리 시스템. 자네 업무는 간단하다. 매주 금요일 각 국에서 올라온 수입 보고를 취합해서 한 장으로 만든다. 그게 전부다. 알겠습니다. 질문하지 마라. 의문 갖지 마라. 그냥 숫자만 입력해라. 국장이 나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첫날 오전 9시. 보고가 시작됐다. 1국 직원이 들어왔다. 이번 주 중국 단둥 건설 현장. 노동자 523명. 송금액 12억 원. 나는 엑셀에 입력했다. 2국 직원. 시리아 무기 수출 대금 350만 달러 입금 완료. 입력했다. 3국 직원. 가상화폐 해킹 성공. 비트코인 47개 확보. 시세 환산 32억 원. 입력했다. 오후 5시. 일주일치 보고서가 완성됐다. 이번 주 총수입 127억 원. 나는 프린트해서 국장에게 올렸다. 국장이 한번 훑어보고 말했다. 좋다. 이제 이 파일은 부국장에게 올라간다. 부국장은 원수님께 보고한다. 알겠나? 예. 자네가 여기서 할 일은 이게 전부다. 매주 금요일 숫자를 모으는 것. 이해했나? 예. 첫날은 그렇게 끝났다. 2015년 4월.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출근. 보고받기. 숫자 입력. 보고서 작성. 하지만 어느 날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1국 보고서였다. 중국 단둥 건설 현장 사고 보고서. 2015년 4월 8일. 추락사고 발생. 리성일 42세 사망. 유가족 보상금 없음. 사유안전수칙 위반. 나는 멈췄다. 보상금이 없다? 나는 그 사람의 과거 기록을 찾았다. 리성일. 2012년 3월 중국 파견. 월급 270만 원. 본인 수령액 30만 원. 국가 송금액 240만 원. 3년. 그는 3년간 일했다. 매달 240만 원씩 국가에 보냈다. 총 8,640만 원. 그런데 죽으니까 보상금이 없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손이 떨렸다. 이게 맞나?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할 수 없었다. 2016년. 1년이 지났다. 숫자는 계속 커졌다. 2016년 상반기 총수입 6,500억 원. 나는 이 돈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됐다.
첫째, 해외 노동자. 중국, 러시아, 중동, 아프리카 15만 명이 파견돼 있었다. 월급 300만 원, 본인 수령 30만 원, 국가 송금 270만 원, 매달 450억 원, 연간 5,400억 원. 둘째, 사이버 해킹. 삼국 천재들이 24시간 교대로 일했다.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810억 원 탈취. 그중 700억이 39호실로. 셋째, 금과 무기. 양강도, 자강도 금광. 순도 99.9% 금괴를 중국으로 밀수. 월 80억 원. 시리아, 예멘 무기 수출. 연 500억 원. 나는 매주 이 숫자들을 모았다. 그리고 매주 보고서 맨 아래 한 줄을 썼다. 상기 금액은 원수님 특별계좌로 송금 완료. 2017년 가을. 어느 날 국장이 나를 불렀다. 리 과장, 내일 삼국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받아와라. 예. 다음 날. 나는 처음으로 삼국에 갔다. 문을 열었다. 25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 컴퓨터 5대 앞에 앉아 있었다. 모니터에는 코드가 빠르게 흘러갔다. 저, 사국에서 왔습니다.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자료는 저기 책상에 있습니다. 나는 자료를 집으려다 물었다. 이번 건으로 얼마 벌었습니까? 청년이 대답했다. 320억 원입니다. 그럼 동무 몫은? 청년이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포상금 50만 원 받았습니다. 320억을 벌어다 줬는데 50만 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청년이 다시 모니터를 봤다. 과장 동무도 아시잖습니까? 우리는 원수님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개인적 욕심은 반영명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다. 2019년 가을. 4년이 지났다. 나는 사국 과장이 됐다. 월급도 올랐다. 아파트도 더 큰 곳으로 옮겼다. 아내는 만족했다. 여보, 당신 출세했어. 39호실 과장이라니. 7살 딸 수연이도 좋아했다. 아빠, 우리 집 커졌어. 나도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특별 파일을 열었다. 김정은 동지 특별 계좌 총액. 2019년 10월 기준 4조 3천억 원. 4조 3천억. 같은 날, 다른 파일을 열었다. 함경북도 식량 부족 보고서. 2019년 상반기 아사자 3,200명. 나는 두 파일을 나란히 놓고 봤다. 4조 3천억. 3,200명.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나는 계속 일했다. 매주 금요일 보고서, 매달 수백억, 매년 조단위. 그리고 2024년 3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됐다. 우크라이나 파병 용병료. 처음엔 월 100억이었다. 4월엔 200억, 5월엔 350억, 6월엔 583억. 폭풍군단 1만 5천 명, 공병부대 5천 명, 총 2만 명이 우크라이나로 갔다. 러시아는 1인당 월 270만 원을 지불했다. 병사들 손에는 20만 원만 쥐어졌다. 나머지는 모두 39호실로. 2024년 6월 12일 오전 10시 보이부에서 이메일이 왔다. 우크라이나 전선 보고서 -5월 전사자 명단. 나는 클릭했다. 247명. 이름을 하나씩 읽었다. 박철수 22세, 리명철 19세, 김영호 25세, 그리고 맨 마지막 칸. 보상금 입금 66억 7천만 원, 유가족 지급 2억 5천만 원, 차액 64억 원. 그 돈은 어디로 갔는가?
나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김주의 6월 명품 구입네요. 디올 코트 850만원, 구찌 핸드백 620만원, 합계 1810만원. 전사자 한 명 유가족이 받은 돈의 18배였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다. 그날 나는 깨달았다. 9년간 내가 한 일은 회계가 아니었다. 공범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죽는 걸 숫자로 바꾸는 일을 했다. 그리고 그 숫자를 김정은의 금고로 옮겼다. 그날 밤 동료 박성민 과장이 나를 빈 회의실로 데려갔다. 성철아, 오늘 명단 봤지? 응. 5월만 247명이야. 4월 189명, 3월 156명. 합치면 600명 넘어. 박 과장의 손이 떨렸다. 근데 김정은 동지는 뭐라고 했어? 9명 희생됐다고. 성철아, 나 요즘 잠을 못 자. 우리가 그 돈을 관리하잖아. 우리가 공범인 거야.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다. 박 과장이 말을 이었다.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지. 도망가는 거. 근데 그것도 못하잖아. 왜? 나 아들이 올해 5살이야. 내가 도망가면 그 애는 수용소 가는 거야. 박 과장의 눈이 충혈됐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내와 7살 수연이. 그날 나는 결심하지 못했다. 하지만 2개월 후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 2024년 8월 3일 39호실 부국장 강철민이 사라졌다. 다음 날 나는 보위부에 불려갔다. 신문이 시작됐다. 2024년 8월 4일 오전 9시 전화벨이 울렸다. 리성철 과장, 오전 10시까지 보위부 4층으로 출두하시오.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동료들이 나를 쳐다봤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보위부에 불려간다는 건 끝을 의미했다. 10시 보위부 4층 403호실 가로 세로 3미터 방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렸다. 창문은 없었다. 보위부 소자가 앉아 있었다. 앉으시오. 나는 앉았다. 소자가 서류를 펼쳤다. 리성철 동무 39호실 사국 과장 2015년부터 근무 맞습니까? 예. 강철민 부국장과의 관계는 시작됐다. 상사입니다. 업무 외 관계는 가끔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소자의 눈빛이 변했다. 얼마나 자주? 한 달에 3~4번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업무 이야기.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숨을 들이켰다. 가족 이야기, 건강 이야기. 소자가 펜으로 책상을 두드렸다. 강철민 동무가 최근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출장 계획을 미리 말한 적은 없습니다. 소자가 서류를 한 장 꺼냈다. 2024년 7월 15일 리성철 동무와 강철민 동무가 평양 대동강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감시를 받고 있었구나. 그날 무슨 대화를 나눴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소자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불과 3주 전인데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예. 탕. 소자가 책상을 쳤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나는 깜짝 놀랐다. 소자가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강철민 동무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도청이었구나. 요즘 줄줄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나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을 들었죠? 나는 말문이 막혔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반역적 발언을 들었으면 즉시 보고해야 하는 게 의무 아닙니까? 저는 농담이라고. 탕. 다시 책상을 쳤다. 농담? 부국장이 반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신문은 계속됐다. 박성민 과장과는 얼마나 친합니까? 최근 컴퓨터로 어떤 파일을 열어봤습니까? 해외 출장 희망이 있습니까? 오후 2시, 5시간째. 점심도 주지 않았다. 화장실도 못 갔다. 소자가 물을 마시고 말했다. 리성철 동무. 솔직하게 말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건 함정이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공범. 말하지 않으면 은폐죄. 어느 쪽을 선택해도 끝이다. 나는 입을 열었다. 강철민 부국장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반역자라는 걸 믿을 수 없습니다. 소자가 비웃었다. 오해? 그 사람은 지금 중국에서 한국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중국에서 한국행? 그럼 성공한 건가? 소자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리성철 동무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충성스럽습니다. 원수님을 위해. 그럼 증명하시오. 어떻게요? 강철민과 가까운 사람들을 모두 말하시오. 전부 말하시오. 나는 침묵했다. 박성민 과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 아들이 올해 5살이야. 내가 그의 이름을 말하면 5살 아들은 수용소로 간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소자가 일어났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명단을 제출하시오. 동료 중 누가 강철민과 가까웠는지, 누가 이상한 말을 했는지 A사 용지에 정리해서 가져오시오. 신문이 끝났다. 오후 6시, 9시간의 신문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평양 여름 공기가 뜨거웠다. 하지만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대동강 다리를 걸었다. 강물을 내려다봤다. 내일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나도 끝이다. 하지만 제출하면 동료들이 끝난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죽는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여보, 언제 와? 수연이가 아빠 기다리고 있어. 수연, 7살 딸. 그 순간 나는 결정했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겠다. 대신 도망가겠다. 동료들을 팔고 살아남는 것보다 차라리 도망가겠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16시간. 오후 7시 집에 도착했다. 수연이가 달려왔다. 아빠. 나는 딸을 안아 올렸다. 아내가 물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나는 거짓말했다. 업무가 많아서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오후 10시 가족이 잠들었다. 나는 조용히 서재로 갔다. 컴퓨터를 켰다. 비밀 폴더를 열었다. 39호실 계좌 정보, 비밀번호 목록, 우크라이나 전사자 명단, 김정은 비자금 흐름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USB에 저장했다. 이건 보험이다. 한국에 가서 이 정보를 넘기면 나와 가족은 보호받을 수 있다. 새벽 12시 지도를 펼쳤다. 평양에서 중국 국경까지 가장 빠른 경로는 신의주, 압록강. 하지만 어떻게? 나 혼자는 가능하다. 하지만 아내와 7살 딸을 데리고 거의 불가능했다. 생각했다. 새벽 2시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중국 단둥 브로커. 이국에서 금괴 밀수출할 때 거래하던 사람. 직접 본 적은 없다. 하지만 연락처는 안다. 휴대폰을 꺼냈다. 문자를 보냈다. 도와주십시오. 3명. 최대한 빨리. 30분 후 답장이 왔다.
1인당 3만 달러. 선불. 장소와 시간은 추후 통보. 9만 달러. 하나 1억 2천만 원. 나는 그 돈이 없다. 하지만 39호실 비밀 계좌. 나는 비밀번호를 안다. 새벽 4시. 나는 결정했다. 오늘 아침 보이부에 명단을 제출하러 가는 대신 39호실 계좌에서 돈을 빼내고 가족과 함께 신의주로 간다. 비밀 계좌 시스템에 접속했다. 잔액 48억 3천만 원. 손가락을 키보드 위에 올렸다. 떨렸다. 이 순간 나는 반역자가 된다. 김정은은 나를 끝까지 쫓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선택은 없다. 명단을 제출하면 동료들이 죽는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둘 다 죽음이다. 그렇다면 나는 도망가겠다. 송금 버튼을 눌렀다. 중국 단둥은행 9만 달러. 송금 완료. 새벽 5시 15분. 나는 이제 반역자다. 시간이 없다. 아내를 깨워야 한다. 10분 안에 짐을 싸야 한다. 평양역 6시 기차를 타야 한다. 그리고 신의주까지 6시간. 오전 9시. 보이부는 내가 오지 않는다는 걸 알 것이다. 곧바로 추격이 시작될 것이다. 나는 그들보다 빨라야 한다. 침실로 갔다. 아내를 흔들어 깨웠다. 여보, 일어나. 지금 당장 집을 나가야 해. 무슨 일이야? 중국 가는 거야. 설명할 시간 없어. 10분 안에 준비해. 아내는 내 얼굴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새벽 5시 30분. 우리는 집을 나섰다. 가방 2개. 현금 300만 원. 그리고 주머니 속 USB. 뒤돌아봤다. 9년 살았던 평양 아파트.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평양역으로 달렸다. 2024년 8월 5일 새벽 5시 50분. 평양역. 신의주행 6시 기차. 3장. 표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영무원이 나를 쳐다봤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가시오. 표를 건넸다. 플랫폼으로 갔다. 기차가 서 있었다. 6시 정각. 기적 소리. 출발했다. 창밖으로 평양이 멀어졌다. 수연이가 말했다. 아빠, 우리 어디가? 중국 가는 거야. 왜? 아빠가 일 때문에.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같은 시각. 평양 보이부 본부. 새벽 6시 30분. 긴급 전화가 울렸다. 뭐라고? 39호실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이 빠져나갔다고? 예. 새벽 5시 15분. 중국 단둥으로 송금됐습니다. 누가 승인했나? 리성철 과장입니다. 보이부 차장의 얼굴이 굳었다. 리성철, 어제 명단 제출하기로 한 놈 아닌가? 예. 오늘 아침 9시까지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차장이 책상을 쳤다. 그 새끼 도망갔다. 당장 체포해. 요원들이 리성철의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7시 30분. 보이부 차장이 김정은에게 급히 보고했다. 원수님, 39호실 사국 과장 리성철이 도주했습니다. 김정은이 물었다. 그게 누구냐? 외화 비밀 계좌를 관리하던 자입니다. 모든 계좌 비밀번호와 거래 내역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우리 돈의 흐름을 다 안다는 거냐? 예. 우크라이나 파병 수익도? 예. 김정은이 낮게 말했다. 리성철을 반드시 생포하라. 죽이면 안 된다. 산채로 잡아와야 한다. 예.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라. 국경, 공항역 모든 곳을 봉쇄하라. 8시. 전국에 긴급 수배령이 떨어졌다. 리성철 43세.
가족 3명과 함께 도주. 국경 돌파 시도 예상. 발견 즉시 생포하라. 오전 10시. 평양에서 신의주로 가는 기차 안. 나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직 아무것도 몰랐다. 갑자기 기차가 정차했다. 평성역이었다. 문이 열렸다. 보이부 요원 2명이 객차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숨이 멎었다. 신분증 보여주시오. 앞좌석부터 확인하기 시작했다. 1명, 2명, 3명. 점점 가까워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내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요원이 내 앞에 섰다. 신분증. 나는 신분증을 내밀었다. 손이 떨렸다. 요원이 신분증을 보고 내 얼굴을 봤다. 1초, 2초, 3초. 영혼 같은 시간이었다. 그때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다. 5호차로 가라. 의심 인물 발견. 요원이 신분증을 돌려줬다. 가시오. 다음 객차로 갔다. 나는 그제야 숨을 쉬었다. 하지만 깨달았다. 벌써 추격이 시작됐구나. 기차가 다시 출발했다. 정오. 신의주역 도착. 역 출구에 보이부 요원들이 즐비했다. 나는 수연이를 안고 아내 손을 잡았다. 천천히 걸어. 눈 마주치지 마. 출구를 나왔다. 요원 1명이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저기 누군가 소리쳤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었다. 리성철, 멈춰. 들켰다. 뛰어. 나는 수연이를 안고 뛰었다. 아내도 뒤따라 뛰었다. 잡아라. 뒤에서 요원들이 쫓아왔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뒤를 돌아봤다. 요원 3명이 따라오고 있었다. 한 건물 뒤로 숨었다. 숨을 죽였다. 요원들이 지나갔다. 어디 갔어? 이쪽으로.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브로커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금 당장 데리러 와주십시오. 추격받고 있습니다. 답장이 왔다. 30분 후. 신의주 제2시장 뒤편. 30분. 우리는 건물 사이를 숨어 다니며 시장으로 갔다. 거리 곳곳에 보이부 요원들이 보였다. 제2시장 뒤편. 검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다. 중국 번호판이었다. 빨리 타. 우리는 트럭에 올랐다. 뒤쪽 짐칸에 숨었다. 트럭이 출발했다. 압록강 방향으로 갔다. 오후 3시. 압록강 하류밀수 선착장. 브로커가 말했다. 여기서 배로 건넌다. 중국까지 10분. 작은 어선이 대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배에 올랐다. 배가 출발했다. 강물이 흘렀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거기 멈춰라. 북한 경비정이었다. 빠르게 따라오고 있었다. 선장이 엔진을 최대로 올렸다. 엎드려. 탕. 총소리가 울렸다. 탕, 탕, 탕. 총알이 물에 박혔다. 수연이가 울었다. 아빠. 나는 수연이를 감쌌다. 배가 흔들렸다. 총알이 배에 맞았다. 물이 새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갔다. 50m, 30m, 10m. 배가 중국 땅에 닿았다. 뛰어내려. 우리는 배에서 뛰어내렸다. 뒤를 돌아봤다. 경비정이 국경선 앞에서 멈췄다. 더 이상 오지 못했다. 중국 땅. 나는 무릎을 꿇었다. 숨이 가빴다. 살았다. 우리는 압록강을 건넜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건 끝이 아니다. 김정은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서도 추격은 계속될 것이다. 트럭이 우리를 태우고 단둥 시내로 들어갔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북한을 벗어났다.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다. 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송환한다. 그리고 북한 보위부는 중국에도 요원을 보낼 것이다. 오후 4시 트럭이 단둥의 한 숙소 앞에 섰다. 3층 방으로 올라가. 이틀만 있어.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올 거야. 우리는 3층 방으로 올라갔다. 문을 잠갔다. 창밖을 내다봤다. 거리에 사람들이 걸어 다녔다. 하지만 우리는 밖에 나갈 수 없었다. 같은 시각, 평양 보위부 본부, 긴급회의, 리성철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중국 단둥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위부 차장이 말했다. 특별조를 파견한다. 누구를 보낼까요? 리혁철 소자, 최정예 요원 5명과 함께. 리혁철, 보위부에서 가장 냉혹하기로 유명한 요원이었다. 임무는 생포, 죽이지 말고 데려온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밤, 리혁철과 요원 4명이 비밀리에 중국으로 넘어갔다. 2024년 8월 5일 밤 10시, 단둥 숙소 3층.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래 거리에 검은 차가 한 대 서 있었다. 어두운 밤, 차 안에서 담배 불빛이 보였다. 저게 감시하는 건가?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중국 번호였다. 내일 오전 9시 한국 대사관 직원이 갑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내일까지 버틸 수 있을까? 창밖 검은 차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그 차 안에 누가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2024년 8월 6일 새벽.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검은 차는 여전히 거기 있었다. 밤새 그 자리에 있었다. 차 안에서 가끔 담배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새벽 5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검은 차의 윤곽이 선명해졌다. 중국 번호판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오전 8시 30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긴장했다. 누구세요? 브로커입니다. 문 여세요. 문을 열었다. 브로커가 급히 들어왔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어젯밤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단둥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몇 명입니까? 5명. 리혁철이라는 소자가 이끌고 있습니다. 리혁철. 그 이름은 39호실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보위부 최정예 요원. 냉혹한 사냥꾼이라고 불렸다. 그들이 여기를 알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단둥 전체를 뒤지고 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다. 9시에 한국 대사관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세요. 브로커가 나갔다. 오전 9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리성철 씨, 한국 대사관입니다. 나는 문을 열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저는 주선양 한국총영사관 박민수 영사입니다. 이쪽은 국정원 김직원입니다. 들어오십시오. 2 사람이 방으로 들어왔다. 김직원이 말했다. 리성철 씨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북한이 특별조를 중국에 파견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곳을 출발합니다. 선양으로 이동한 뒤 내일 새벽 인천행 비행기를 탑니다. 북한 요원들이 우리를 찾으면 그래서 지금 떠나는 겁니다. 김직원이 무전기를 꺼냈다. 1번 차량 대기. 오후 2시 출발 준비. 오후 1시 30분. 짐을 챙겼다. 가방 2개. 그리고 주머니 속 USB. 1층으로 내려가려는 순간 김직원의 무전기가 울렸다. 빨간불, 빨간불, 5명 진입.
김직원이 창밖을 내다봤다. 얼굴이 굳었다. 북한 요원들이 건물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로, 옥상으로. 우리는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을 올랐다. 아래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2층 먼저 확인한다. 북한 요원들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옥상 문을 열고 올라갔다. 문을 닫았다. 옥상에는 빨래줄과 물탱크가 있었다. 우리는 물탱크 뒤에 숨었다. 1분 후 옥상 문이 열렸다. 북한 요원 2명이 나왔다. 여기도 확인해. 요원들이 옥상을 둘러봤다. 점점 가까워졌다. 10m, 5m, 3m. 수연이가 숨소리를 죽였다. 나는 딸을 꽉 안았다. 그때 한 요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예, 소자동무. 리혁철이었다. 3층까지 확인했습니다. 없습니다. 예, 다음 건물로 이동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간다. 2 요원이 옥상에서 내려갔다. 나는 그제야 숨을 쉬었다. 10분 후 김직원이 무전기를 확인했다. 북측 요원들이 이 건물을 벗어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옥상으로 이동합니다. 옥상으로요? 옆 건물 옥상으로 건너갑니다. 박 영사가 옆 건물을 가리켰다. 1m 간격이었다. 뛰어넘어야 합니다. 김직원이 먼저 뛰었다. 착지했다. 수연이 먼저. 박 영사가 수연이를 안아 건넸다. 김직원이 받았다. 부인, 아내가 뛰었다. 성공했다. 우리씨, 나도 뛰었다. 발이 가장자리에 걸렸다. 비틀거렸다. 박 영사가 내 팔을 잡았다. 조심하세요. 우리는 옆 건물로 넘어갔다. 그리고 또 다른 건물로. 3개 건물을 옥상으로 이동했다. 마지막 건물. 비상계단으로 내려갔다. 뒷골목으로 나왔다. 이쪽으로. 빨리. 200m쯤 갔을 때 검은 승합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타. 우리는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했다. 뒤를 돌아봤다. 골목 입구에 사람들이 나타났다. 북한 요원들이었다. 저기다. 그들이 차를 향해 뛰었다. 검은 차 한 대가 골목에서 나왔다. 추격차였다. 뒤에서 따라옵니다. 운전기사가 속도를 올렸다. 단둥 시내를 빠져나갔다. 고속도로로 들어갔다. 뒷차도 계속 따라왔다. 거리가 좁혀졌다. 100m, 50m, 30m. 김직원이 전화했다. 지금 단둥 마이너스 선양 고속도로 3번 출구. 즉시 차단 바람. 2분 후 앞에 중국공안 차량 2대가 나타났다. 우리 차는 그 사이로 지나갔다. 뒷차는 공안에게 막혔다. 점점 멀어졌다. 오후 5시 선양 외곽 안가에 도착했다. 오늘 밤 여기서 쉽니다. 내일 새벽 4시에 공항으로 갑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창밖을 보았다. 주변이 조용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TV를 켰다. 중국 뉴스가 나왔다. 자막이 흘러갔다. 북한 고위 간부 리성철, 중국 내 소재 파악 중. 북측, 송환 요구. 내 사진이 나왔다. 43세, 노동당 39호실 소속. 가족 3명과 함께 도주. 나는 아내를 봤다. 여보, 내일까지만 버티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압록강을 건넌 지 하루. 하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았다. 내일 새벽 4시 선양 타오센 국제공항. 그곳이 마지막 관문이다. 그곳만 통과하면 우리는 자유다. 하지만 북한 특별조도 알고 있을 것이다.
내일 공항에서 마지막 승부가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같은 시각 단둥 시내 한 호텔. 리혁철 소자가 중국 공항과 통화하고 있었다. 내일 선양공항 감시를 강화해 주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조 여권 사용 혐의자가 인천행 비행기를 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리혁철이 요원들을 봤다. 내일 새벽 3시 출발. 선양공항으로 간다. 생포합니까? 그래야 한다. 하지만 리혁철이 말을 멈췄다. 만약 도망가면? 요원들이 침묵했다. 리혁철이 낮게 말했다. 비행기를 막아야 한다. 2024년 8월 6일 밤 11시 선양 외곽 안가.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일이 진짜 마지막이다. 새벽 4시 출발. 7시 비행기. 3시간. 그 3시간만 버티면 된다. 하지만 북한 특별조도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나는 USB를 꺼내봤다. 39호실의 모든 비밀이 담긴 이 작은 것. 이것을 지키기 위해 김정은은 끝까지 쫓아올 것이다. 내일 공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시계를 봤다. 자정이 되었다. 8월 7일. 운명의 날이 시작됐다. 2024년 8월 7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렸다. 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출발합니다. 김직원이었다. 우리는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검은 승합차 2대가 기다리고 있었다. 리씨 가족은 첫 번째 차. 우리는 두 번째 차로 호위합니다. 차가 출발했다. 어둠 속을 달렸다. 같은 시각. 단둥에서 선양으로 가는 고속도로. 또 다른 검은 차가 달리고 있었다. 리혁철 소자와 요원 4명. 예상 도착 시간은 5시 30분입니다. 서둘러라. 놓치면 안 된다. 새벽 5시 30분. 선양 타오센 국제공항 도착. 아직 어두웠다. 공항 입구에 사람들이 드물었다. 김직원이 말했다. 7시 비행기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30분. 조심하세요. 우리는 공항 안으로 들어갔다. 체크인 카운터로 걸었다. 나는 주위를 살폈다. 수상한 사람은 없었다. 체크인 카운터. 인천행 CG 8176편. 3명입니다. 직원이 위조 여권을 받아 확인했다. 컴퓨터를 봤다. 10초, 20초. 나는 숨을 죽였다. 탑승권입니다. 받았다. 보안 검색대로 갔다. 가방을 엑스레이에 올렸다. USB는 주머니 속에 있었다. 통과했다. 출국 심사대. 여권을 내밀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다. 10초, 15초, 20초. 통과하십시오. 도장을 찍어줬다. 면세구역. 12번 게이트. 인천행 비행기 탑승구. 나는 의자에 앉았다. 시계를 봤다. 6시 15분. 45분 후 탑승.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같은 시각. 공항 밖 주차장. 리혁철 소자의 차가 도착했다. 늦었습니다. 이미 출국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리혁철이 무전기를 들었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불가능합니다. 출국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우리는 비자가 없습니다. 그럼 탑승구에서는 못 잡는다는 거냐? 예. 리혁철이 생각했다. 비행기를 막아야 한다. 휴대폰을 꺼냈다. 중국 공안에게 전화했다. 리성철이 위조 여권을 사용했습니다. 인천행 CG 8176편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확실합니다. 비행기를 막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시 50분. 탑승 안내 방송.
인천행 CG 8176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났다. 가족들과 함께 탑승구로 갔다. 티켓을 제시했다. 통과하십시오. 복도를 지나 비행기에 올랐다. 좌석을 찾아 앉았다. 창가 좌석이었다. 수연이가 말했다. 아빠, 우리 진짜 비행기 타? 응. 한국 가는 거야. 나는 수연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승객들이 계속 탑승했다. 7시 5분. 탑승이 거의 끝났다. 승무원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 기장 방송이 나왔다. 승객 여러분, 죄송합니다. 출발이 잠시 지연됩니다. 공항 당국의 요청으로 최종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최종 확인? 복도로 2명이 들어왔다. 중국 공안이었다. 승무원과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승객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한 명씩 여권을 확인했다. 점점 가까워졌다.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여보, 괜찮아. 하지만 나는 알았다. 들켰다는 것을. 공안이 내 앞에 섰다. 여권. 나는 위조 여권을 내밀었다. 공안이 여권을 보고 무전기로 확인했다. 장희민. 예, 맞습니다. 심장이 멎었다. 공안이 말했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여권 위조 혐의입니다. 다른 공안이 나를 일으키려 했다. 그때 뒷좌석에서 김직원이 일어났다. 그도 이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잠깐만요. 김직원이 앞으로 걸어왔다. 신분증을 꺼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입니다. 공안이 당황했다.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망명자입니다. 하지만 위조 여권을.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책임집니다. 공안이 무전기로 상부에 보고했다. 예. 한국 정보원이 정치적 망명자라고. 예. 1분, 2분, 3분. 영원 같은 시간이었다. 승객들이 웅성거렸다. 무슨 일이야? 왜 출발 안 해? 4분, 5분. 무전기에서 답이 왔다. 공안이 나를 봤다. 그리고 김직원을 봤다. 가십시오. 공안들이 비행기에서 내렸다.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7시 20분. 비행기 문이 닫혔다. 엔진이 시동을 걸었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활주로로 나갔다. 나는 창밖을 봤다. 공항 건물 앞에 검은 차가 보였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 북한 요원들이었다. 리혁철도 보였다. 그들은 활주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비행기가 가속했다. 빠르게 달렸다. 그리고 떠올랐다. 나는 창밖을 봤다. 중국 땅이 멀어지고 있었다. 수연이가 말했다. 아빠, 우리 하늘 날아? 응. 한국으로 날아가는 거야. 아내가 눈물을 흘렸다. 나도 눈물이 났다. 이 시간 30분 후 기장 방송이 나왔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비행기가 하강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들, 바다. 비행기가 착륙했다. 바퀴가 땅에 닿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김정은의 추격에서, 보위부 특별조에서, 중국 공안의 체포에서, 모든 것에서 벗어났다. 오전 9시 30분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우리는 다른 승객들과 분리됐다. 공항 직원이 우리를 별도 통로로 안내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다. 한 방으로 들어갔다.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리성철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직원이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USB는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39호실에 모든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직원이 USB를 받았다. 이 정보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밝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제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약속합니다. 리 씨는 이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행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인천공항이 멀어졌다. 고속도로로 들어갔다. 양쪽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다. 수연이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엄마, 여기 차 진짜 많아. 그래, 여기는 평양이랑 달라. 나는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총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자유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39호실의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일.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2024년 12월. 한국에 온 지 4개월이 지났다. 나는 지금 서울의 한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다. 카메라 앞이다. 내 첫 언론 인터뷰다. PD가 말했다. 리성철 씨,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에 빨간 불이 켜졌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4년 8월 북한에서 탈북한 리성철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켰다. 저는 9년간 노동당 39호실에서 일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북한 정권의 진실입니다. 국정원은 내가 가져온 USB를 분석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김정은 비자금 6조 5천억 원, 스위스, 싱가포르, 두바이 37개 은행 계좌, 우크라이나 전사자 실제 숫자 1247명, 공식 발표는 9명, 유가족 보상금 100만 원, 실제 입금액 2,700만 원, 차액 64억 원은 39호실로, 해외 노동자 15만 명 착취, 연 5천억 원 수익, 사이버 해킹 연 1조 원. 이 모든 것이 증거와 함께 세상에 공개됐다.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이 추가 제재를 논의했다. 북한은 내 증언을 악의적 날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USB에 담긴 계좌 내역, 거래 기록, 서명 문서, 모든 것이 진짜였다. 나는 지금 서울 외곽 아파트에 산다. 정부 지원 주택이다. 수연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됐다. 처음엔 힘들었다. 한국말을 잘 못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친구들도 생기고 한국말도 유창하다. 어제 수연이가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다. 무지개였다. 아빠, 이거 우리 가족이야. 나는 그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다. 이 아이는 이제 김정은 초상화가 아닌 무지개를 그린다. 충성의 맹세가 아닌 친구들과 웃는다. 이것이 자유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북한에 남은 내 가족을, 부모님, 형, 누나,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요덕 수용소일까? 살아계실까? 나는 매일 밤 북쪽을 바라보며 기도한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연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속합니다. 제가 증언해서 북한을 바꾸겠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30분 동안 6조 5천억의 실체를, 1247명의 전사자를, 15만 명의 노동자를, 그리고 김정은 일가의 사치를.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뉴스에 나왔고 신문에 실렸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의 민낯을 받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북한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김정은은 인민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착취합니다. 충성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배신합니다. 평화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나는 9년간 39호실에서 일하며 이 모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는 증언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증언하는 것처럼 언젠가 북한 주민들도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북한 정권은 무너질 것입다. 나는 그날을 위해 계속 증언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죽어간 1247명의 젊은이들을 위해, 해외에서 착취당하는 15만 명을 위해, 수용소로 끌려간 내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에서 자유를 꿈꾸는 2,500만 주민들을 위해.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유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북한의 변화를 바라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는 리성철입니다. 39호실의 진실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나는 오늘도 증언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이 됩니다.